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FMS 또는 커렉티브 엑서사이즈, 프리헵 이런 류의 그런 책들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는 그 현장에서 저희가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스크린하고 측정 테스트를 통해서 맞춤형 운동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뭐 조금 아쉬운 점은 모든 측정이나 검사들이 유행을 타면서 이 FMS가 한국에 대략 2010년 초반 때 11년, 12년, 13년 이때 상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불같이 일어났다가요. 지금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냥 유행처럼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러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업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자료가 두 개인데요. 합치지를 못했어요.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보이세요? 자, 그래서 얘는 FMS라고 하고요. 펑셔널 무브먼트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FMS 테스트, 그다음에 평가, 교정 운동 이렇게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최초의 FMS가 나왔을 때는 얘가 교정 운동을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운동 선수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면 OX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 교정 운동까지 가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은 최근에 이제 프로에 있는 스트렝스 코치들이 약간의 모디파이를 하면서 측정 후에 교정 운동까지를 갈 수 있게끔 몇 가지를 추가하거나 이러면서 좀 만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책이나 어떤 동영상 쪽에는 담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오늘 할 내용들은 이 빨간색의 무브먼트, 프로프리오셉션, 모빌리티, 스타빌리티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부정렬, 움직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MS의 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FMS가 있고요. 그 FMS 밑단에는 SFMA라고 관절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검사하는 뭐 오소페딕 테스트라고도 하는 그 검사가 존재하고요. 그 검사가 병원에서 하는 진단 체계랑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이 FMS 위에는 FCS라고 해서 양적인 검사를 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체력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 검사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선수 트레이너를 하면 모든 선수를 부상자라고 판단을 하고 검사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형외과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바닥 검사, 모든 관절이 부상자이다라는 판단하에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검사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효율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상이 아닌 사람을 계속 부상 검사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 쿡이라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무엇을 만들었냐면 왜 우리가 모든 선수를 부상이라는 전제하에 검사를 시작하느냐. 부상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판단하에 검사를 시작하자. 그래서 움직임의 패턴을 일곱 가지로 검사를 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이 선수들이 필드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상이 없나 이것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요거를 다시 저희가 그동안 배운 그 학문적 토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피트니스 컴포넌트를 보면 이런 항목들이 이 안에 저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항목은 FMS를 가운데로 움직임의 무브먼트 패턴이라고 보면 SFMA는 싱글 조인트의 움직임 또는 근육의 각각의 건강성을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CS는 그것들의 양적인 평가, 예를 들어서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스피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할 내용은 FMS입니다. 그래서 이 FMS는 이렇게 일곱 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 일곱 가지는 총 아, 아, 그러니까 만점이 하나당 3점이에요. 그래서 3, 7에 21, 21점 만점이고요. 그래서 평가에서는 그 측정 동작이 완벽하면 3점, 그 다음에 움직임에서 약간의 컴펜세이션, 보상작용이 생기면 2점, 그 다음에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안 통증이 생기면 0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기고 통합 점수를 매겨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컷 포인트는 2점씩 해서 14점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4점을 기준으로 14점 이상이면 어, 필드에서 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몸 상태이다라고 하고요. 14점 미만은 필드에서 뛰기에는 부정렬이나 움직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14점을 컷 포인트로 두니까요. 하나당 2점씩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은 이렇게 일곱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 일곱 가지는 FMS 룰이라고 하는데요. 큰 카테고리로 하면 모빌리티, 모터 컨트롤, 펑셔널 패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모빌리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유연성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 레그레이즈는 햄스트링과 하체 유연성이고요. 그다음에 숄더 모빌리티는 상체 유연성이고요. 그다음에 모터 컨트롤은 움직임의 조절 능력인데요. 로타리 스테빌리티와 푸시업 동작이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어 스타빌리티 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펑셔널 패터닝인데요. 인라인 런지, 허들 스텝, 딥 스쿼트 세 개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모터 컨트롤, 펑셔널 패턴 이 세 개에서 분명히 약점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선수는 모빌리티에 문제가 있고 어떤 선수는 모터 컨트롤에 문제가 있고 어떤 선수는 펑셔널 패턴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약한 부분을 찾는 거고요. 그 약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점 만점에 2점까지는 오케이죠. 1점 또는 0점이 나오는 거예요. 1점 또는 0점이 나오는 것을 찾아서 이 0점과 1점을 교정 운동을 통해서 2점 이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목표가 3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1점과 0점을 없애는 거예요. 저희가 공부로 하면 어, 꽈락이 없는 상태의 그 점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 패턴의 제한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신체적 요구를 증가시키기 전에 움직임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개인 맞춤 운동 처방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가 큰 틀에서 FMS의 실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FMS의 구체적인 걸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조인트와 스타빌리티 조인트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모빌리티 조인트는 앵클, 힙, 히스파인, 넥, 숄더, 리스트 이렇게 여섯 가지고요. 스타빌리티 조인트는 풋, 니, 로백, 스카플라, 엘보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빌리티와 모빌리티가 교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 관절은 대체적으로 그 해부학적으로 보면 움직임의 면을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관절을 말하고요. 스타빌리티 관절은 그 움직임의 면이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가진 관절을 스타빌리티 관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는 모빌리티 관절이라고 스타빌리티가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빌리티 관절과 스타빌리티 관절을 나눌 때 두 개의 확인하는 우선순위가 모빌리티 관절은 모빌리티를 더 많은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대 빵이 아니고 6대 4, 7대 3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해를 하게 되면 모빌리티는 모빌리티만 만들면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FMS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14점 미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 문제가 있는 관절을 SFMA라는 걸로 조인트 밑으로 내려서 그 조인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고요. FMS에서 정상이다. 그러면 Y 밸런스 또는 양적인 평가를 하게 돼요. 스피드, 파워, 순발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게 되죠. 그래서 무브먼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의 퀄리티를 확인하고요. 그 안에서 모빌리티와 스타빌리티의 움직임을 확인해 갑니다. 퍼포먼스에서는 지구력, 근력, 스피드, 파워, 퀵니스, 어질리티, 코디네이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무브먼트를 만들고 그 위에 퍼포먼스를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선수들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닝 또는 교정 운동에서 우리가 기저면이라고 하죠. 그 기저면에 따라 움직임의 또는 트레이닝의 강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걷는 것까지 봤을 때 그 과정이 수파인 포지션에서 운동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프론 포지션, 그 다음에 롤링, 그 다음에 쿼드로페드, 크롤링, 시팅, 니링, 스쿼팅, 그 다음에 푸싱 다운, 그 다음에 버티컬 스탠드, 수직으로 쓰고요. 쓴 다음에 게이트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트레이닝을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는 니링 포지션으로 계속 운동을 해요. 또는 어떤 선수는 버티컬 스탠딩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해요. 그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니링 포지션이 아니고 버티컬 스탠딩 포지션으로 운동을 하는 선수가 현재 운동 강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기저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시면 다시 펀더멘탈 레벨은 기초적인 레벨에서는 주로 수파인, 프론, 그 롤링 이런 상태에서 운동, 쿼드로페드까지 해서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 레벨로 가기 이전까지는 시팅 자세나 니링 포지션에서 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펑셔널 레벨로 왔다는 건 버티컬 스탠드 또는 게이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활을 하는 선수가 시즌에 가까워져서 기술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주로 스탠딩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검사와 평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해부학적 과학, 기능적 과학 이렇게 나눠졌고요. FM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펑셔널 무브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SFMA는 Selective Functional Movement Assessment예요. 이 셀렉티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FMS가 전체적인 산을 본다면 SF와 MA는 그 안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어딘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병든 지점을 찾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FMS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우선 잘 움직이고 자주 움직여라. 많이 움직이는 게 먼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양적인 게 먼저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이 먼저라는 거예요. 잘 움직이게 만들고 자주 움직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FMS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SFMA와 차이는 부분을 보는 거는 SFMA인데요. 얘는 되게 명료해요. 왜냐하면 딱 그 관절 하나만 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FMS로 보게 되면 패턴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게 되죠. 사람의 움직임을 전체를 보게 되는 거라 그것을 빼놓고 관절 하나만 봐서 명확하게 보는 거라 두 개의 장단점이 굉장히 명료하다. 네. 그래서 정확한 그러니까 측정의 시작은 정확한 측정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객관화해야 하고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현장에서도 이 두 개를 혼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 트레이닝으로 가는데 계속 측정은 싱글 조인트 안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재활을 해야 하는데 싱글 조인트의 검사는 하지 않고 양적인 스피드나 파워를 검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완전하게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뭐 바뀐 지가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이 SFMA 종류를 검사하는 것은 AT들, 어슬레틱 트레이너들이 많이 하고요. FMS와 FCS라고 하는 양적인 검사들은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코치들이 많이 해요. 또는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들이 각각의 영역이 다른 거죠. 그래서 FMS는 근골격계 평가 목적이 아니고 부상의 위험과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검사예요. 그다음에 SFMA는 통증이 움직임을 악화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완전한 근골격계 평가의 일부다. 그래서 SFMA가 좀 더 부상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사를 했을 때 기능장애, 통증, 그리고 이제 재활을 하게 되면은요, 이 교정 운동의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규칙은 신체적인 수행, 진단, 움직임 패턴을 고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임의 패턴을 고려해서 진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자연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가동성은 반드시 안정성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동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안정성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던 실수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도 그랬고 트레이너도 근력 운동에 좋아질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가동성을 무시한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전 또 어떤 경향을 보냐면요. 가동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을 어디가 아파? 그럼 스트레칭해. 그러니까 모빌리티를 만들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동성이 지나면 가동성이 운동이 몸에 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안정성 운동으로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항상 가동성이 먼저고 안정성이 그 다음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자주 하냐면요. 제가 체대에서 수업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면 스트레칭 먼저 하고 본 운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볼 때 개념은 동일한 거죠. 이게 새로운 무엇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잘 다듬어서 만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적 움직임 체계의 다섯 가지 기본 원리는요. 우선 체중부와 움직임엔 통증 유발이 없어야 돼요. 내가 걷는다, 스쿼팅 동작을 한다, 계단을 오른다, 내린다. 이랬을 때 통증이 생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통증은 없는데 움직임의 제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저효율적으로 움직인다든지 보상작용이 있다든지 어떤 부상을 안고 있다면 그거 역시 문제다예요.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는데 이 사람이 쩔룩거려요. 아프진 않대요. 얘도 문제라는 거죠. 걷고 있는데 걷는 그러니까 게이트 패턴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리듬이 안 좋다든지 걸음의 폭이 좁다든지 이랬을 때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좌우 움직임 패턴은 일반적으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움직이는 높이와 왼손의 움직이는 높이는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칭이라는 게 완벽하게 좌우가 동일하냐? 그렇진 않아요. 유연성도 근력도 대체적으로 보면 10% 안팎의 편차는 정상 범주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움직임 수행력보다 그러니까 움직임은 수행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그 수행력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죠. 아주 간단하게는 딥 스쿼트를 그 어떤 웨이트의 무게 없이 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웨이트 베어링을 걸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 능력은 복잡한 활동과 기술보다 선행. 이게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기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데 그 상태에서 근력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조금 복잡한 기능성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력 트레이닝을 하거나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이 선수가 움직임의 능력이 최소한 중상 이상은 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어떨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냐면요. 뒤에 이제 평가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스쿼트를 할 때 상체에 압쏠림이 많아요.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은 뒤꿈치에다가 디스크를 2cm짜리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쿼트 동작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한 해결을 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어, 복잡한 활동, 기술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 과학과 기능적 과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근, 스타빌리티 또는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말이 되게 이상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손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내 몸통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안정근의 역할이거든요. 또는 제가 발로 킥을 하거나 달릴 때 내 몸통이 멈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팔과 다리를 따라 움직이면 안정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정근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적, 동적 상황에서 모두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정적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랭크를 할 때, 플랭크를 하면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져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서브를 넣거나 임팩트를 할 때 내 몸은 멈춰져 있어요. 골프를 쳐도 마찬가지고 축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적인 상황, 동적인 상황 모두에서 안정근은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멈춘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완벽하게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합, 정렬, 조절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가 움직이거나 또는 팔과 다리가 동시에 또는 따로 움직일 때 안정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하와 움직임에서 자세를 유지하고 대근육보다 빠르게 작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권투를 하면 팔을 뻗기 시작하면 어깨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지점에서는 코어가 먼저 작동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이게 깨지면 그 선수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근육보다는 로컬 근육이 먼저 활성화되고 그 로컬 근육이 첫 번째 움직임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근육이 두 번째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괜찮나요? 네네. 뭐, 안 괜찮아도 괜찮으셔야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또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결합 조직은 관절과 인대는 스스로 보호를 위해 두꺼워져 뻣뻣해진다. 이 결합 조직들이 스스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두꺼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인대는 외부 상처 없이 손상이 가능하고 피로와 좋지 못한 움직임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피로와 움직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인대를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데 왜 인대가 손상됐죠? 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외부 상처 없이도 손상이 가능한 게 인대예요. 그래서 저는 인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옛날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실타래를 이렇게 뭐 주먹만큼 이렇게 묶어 놓는 적 있죠. 얘가 인대라고 하면 잘못된 움직임, 오버유즈에 의해서 그 실타래 하나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끊어지는지 몰라요. 그랬다가 로드가 어느 일정 이상이 올라가거나 또는 뭐 퍼센트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뭐 15%, 20% 이상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불안정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그게 자기는 한 번도 다친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 상처 없이 손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움직임 패턴을 완전하게 마치기 전에 단일 관절 움직임 패턴을 분류, 분해하는 것은 금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움직임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서 하나하나씩 분리를 하는 것은 각각으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하게 측정을 해서 그 사람의 그 선수의 몸을 100점은 아니겠지만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검사하고 그리고 운동 패턴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의 기반인데요. 어, 구조가, 그러니까 생긴 구조죠. 뼈든 뭐 그 구조가 기능을 지배한다는 것은 되게 분명해요. 그런데 기능이 반대로 구조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도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많이 듣는 얘기가, 외국 애들은 생긴 구조가 다르잖아, 우리랑. 그러니까 쟤네는 뭐 잘하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뼈의 두께라고 하면 그 뼈의 두께를 그 기능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보호하거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상성 움직임 기능 장애인데요. 통증은 움직임을 변화시켜요. 그러나 움직임은 통증이 해결된 후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앵클 스프레인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틀, 3일 굉장히 아프다. 통증이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없어졌다가 통증이 제로화 됐을 때 선수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는 완전해졌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게이트 패턴을 검사해 보면 보행을 할 때 다친 발목이 유연성과 근력을 그 전만큼 썼다라는 가정하에 통증이 없으면 정상인 거죠. 근데 대다수는 레인지를 줄이게 되고 근력을 약하게 사용하면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 패턴이 약간 이렇게 깨지는 그런 느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손상의 정상화, 그 다음에 움직임의 질적인 면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만 쫓아서 가는 것은 사실은 병원에서 하는 일이고 이 선수가 정상적인 움직임과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까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의 양적인 면을 해결해요. 그래서 1차적인 관심은 손상을 정상화시키고 움직임의 질적인 면, 양 말고요. 질적인 면.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후에 퍼포먼스의 양적인 면을 해결해 간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뭐 이 공부를 한지 꽤 됐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선수를 만나고 그래도 통증은 사실 정확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구나, 여기에 아프구나 정도지, 그 통증을 일으킨 원인을 찾는 데 좀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어, 병원과 우리랑의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증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통증은 경고 신호이고 몸이 만성적 문제를 보여주기 훨씬 전에 통증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잘못된 정렬, 과사용, 불균형, 염증을 경고했었다, 통증을 통해서. 그래서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정렬, 과사용, 불균형, 염증들이 과거에 있었다. 현재 있다면 지금 존재한다. 라는 거죠.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증을 직접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약을 주거나 주사를 처방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 통증을 일으키는 인자를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면 이 통증 수치는 떨어져서 어느 순간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 배경이고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